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혜류입니다. 격주로 만나서 더욱 반가운 일터연구소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좀 더 양질의 일자리에서 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 너무나 당연한 권리지만 아직 우리 노동 현실을 생각하면 이반이 씁니다. 울산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들여다보고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이승우의 일터 연구소. 네, 오늘도 든든한 일터연구소의 이승우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승우 소장님과 오붓하게 이렇게 단둘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번에 일터연구소에서는 처음 일터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갓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이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초년병이 아니라도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몰랐던 노동 상식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처음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 노동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 자주 있나요? 어떤가요? 자주 있죠. 자주 있고요. 사회 초년생들뿐 아니라 그 노동법을 잘 모르시는 그 어르신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성당에서 61세 노인도 노동의 일을 하시다가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 때문에 산재로 돌아가셨으니까 과로사로 돌아가셨는데 네. 이 부분도 사실 그 보호받지 못하시고 계셨는데 이번에 이슈가 좀 됐거든요. 네. 군산에 있는 이성당이라는 빵집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련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법을 잘 모르고 근로자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사업주가 법을 알고 있으나 근로자가 제기를 안 해서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와 알바천국이 2018년 이맘때쯤 네. 1378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중 근로 중에 부당 대우를 경험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로 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또 폭언과 욕설, 부당해고,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또 성희롱 등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 중 15세에서 18세 비율이 한 35.2%, 19세 이상 대학생은 36.5%였는데 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음에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나 됐습니다. 기관에 신고했다가 7.4%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러면 왜 대처를 하지 못했냐라고 했을 때 신고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5.8%, 해고당할까 봐 14.3%, 사장님이 화낼까 봐 무서워서 11.6%로 또 신고 방법을 몰라서 9.6% 순이었습니다. 사실 행정이나 이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러네요.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먼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것부터 좀 챙겨볼게요.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 몇 세부터 가능한 건가요? 노동시간 제한도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만 15세 미만에 대해서 노동은 금지됩니다. 단 취직 인허증을 노동부 장관에게 발급받고 친권자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일 노동시간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렇죠. 7시간으로 좀 제한이 돼 있는데 네. 여러모로 사실 15세 미만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데 특이한 경우는 친권자 또는 이제 보호자의 동의하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최대 35시간만 노동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은 꼭 챙겨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또 업무의 내용과 근로의 장소 등을 필수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을 하는데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분쟁이 생기는 경우 보통 증거나 기준이 되는 게 근로계약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처음 입사할 때 시급을 10,000원으로 책정해주고 구두사항으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임금을 받을 때 보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지 쟁점이 될 텐데 네. 사용자는 나는 10,000원 준 적이 없다, 10,000원 준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시급이 10,000원이라는 것을 그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증거될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녹취를 그때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제 녹취 같은 건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만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단편적인 것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계약 기간으로부터 휴게 시간, 근로시간은 전반적인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에 대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게 되면은 또 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한테 벌금이 지어지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노동자들이 좀 필수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노동자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 왜 작성 안 했어요? 500만 원 벌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니까 필수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사용자도 그렇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네. 그러면 체불임금 등 급여 관련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부터 좀 먼저 해봐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근로계약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근로계약서 안에 아까 임금도 명시되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반드시 웬만하면 통장으로 받아서 내역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직접 받지 말고. 네네.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본인은 얼마 받았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 금액이 통장으로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면서 몇 월에 얼마가 체불이 됐는지 금방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나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아르바이트가 너무치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을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애매하게 벌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한 수준과 금액은 필히 명시를 하고요. 아까 말씀 통장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언제든지 나는 이만큼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채용 내용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또 저장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내가 거의 오늘 대부분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이런 일정들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까 이야기드린 알바몬 같은 이제 채용 포털을 보고 일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필수로 거기에 올라와 있는 공고를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놓고 또 출퇴근 내용을 매일 휴대폰이나 달력에 적어놓고 또는 사진을 찍으시거나 또 최초 입사 시에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그 받은 내용을 본인 근로조건을 확인차 보내어 사업주들한테 확답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똑똑하게 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면 사업자들과 전화로 했던 내용들도 녹취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임금 체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고용주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도 많이 있을까라는 했는데 앞서 이제 설문조사했을 때 당연히 폭언이랑 폭설 또 그 성희롱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폭언이나 폭행 이런 관련된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상에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는 형법상 폭행과는 별개로 된 처벌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그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또 폭언의 경우 녹음 또는 목격자 진술 확보와 같은 증인 확보를 한 후에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게 되고 폭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해서
폭행 사건으로 접수를 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청과 또는 이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초년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연봉 협상 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챙겨야 되나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근로계약서요? 네, 근로계약서입니다. 네. 계약서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상 남겨놓는 게 어디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기업이면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문율 명확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죠. 근로계약서는 대략적으로 무조건 5인 이상이나 이하라도 무조건 다 무조건 하지. 근로계약서는 써야 되고 안 쓰면 500만 원 네, 과태료. 벌금. 네. 네. 대략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연봉 협상은 사실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근로계약 기간의 항목으로 보시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비정규직이 되고요. 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일한다. 1년 단위 일한다. 이건 비정규직으로 보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 있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사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죠. 그리고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회사는 9시부터 오후 6시, 18시인지 아니면 10시부터 20시인지 근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을 좀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데요. 휴게시간 항목을 보시면 어떻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근무 요일을 보면 주 5일인지 네. 아니면 주 6일 근로인지 주일은 언제인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금 항목을 보시면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만 정해져 있으면 연장 근로, 이제 OT라고 하는데 오버타임으로 연장 근로를 하면 별도의 연장 근무수당을 받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임금의 주 40시간 외에 연장 근로나 다른 임금이 포괄되어 있으면 포괄된 시간에 대한 대가만큼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니까 네. 이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의 계약이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의 계약을 하실 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야근이라든지 주말에 잔업을 하잖아요. 신입사원들에게 부당하게 좀 일을 배정시키는 경우도 좀 흔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초년생이니까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뭐든지 사실 이제 사회초년생은 약자이죠. 네. 연장 근로의 원칙은 노와 사가 서로 합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연장 근로 합의라고 주장하며 나는 합의 안 했으니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죠. 저도 늘 연장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연장 근무에 대해 대가라도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임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 계산에 연장 근로 시간이 포괄이 안 되어 있다면 본인이 연장 근로 한 시간에 매번 체크해서 회사가 네. 지급한 금액과 내가 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포괄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 근로를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체크해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꼭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군요. 청구하고 계세요? 네, 저는 그 맞춰서 연봉이 네. 이게 교묘하게 최저시급보다 조금 많이 나오게끔 돼서 아무튼 네. 노동을 했음에도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니까요. 나중에 분쟁이 있을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이 네. 시간을 꼼꼼하게 계산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퇴사 시에 또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퇴사 시에는 뭘 챙겨야 되나요? 퇴사 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이제 이게 제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짜 이제 있는 정 없는 정 다 끊어내고 제 회사를 그만두는 거지 않습니까? 퇴사 시에는 퇴사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발적인 퇴사냐, 비자발적인 퇴사냐인 것이죠. 네,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제 자발적인 퇴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직서를 쓰고 나오면 되는데요.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는 경우 보통 민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래서 사직서를 바로 당장 다음 날로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반려하는 경우 민법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네. 회사를 다녀야 됩니다.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무단결근입니다. 무단결근. 아. 그래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했던 부분은.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볼까요? 어, 임금? 임금적인 뭐 퇴직금에 대한 좀 약간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좀 깎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근태에 대한 부분이나 다음에 예, 또 취직할 때 또 당사 또 당사의 그러니까 귀사의 사유가 아니라 당사자의 사유로 이제 퇴사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고사직의 형태, 이제 회사과 내용에서 어느 정도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내보내거나 퇴사할 때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퇴사를 사측과 얼마나만큼 잘 진행하고 퇴사를 하는지도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인 퇴사는 크게 권고사직과 해고로 나눠지는데요.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180시간 이상 고용보험 자격을 가지고 계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경우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30일의 해고를 기간을 주지 않고 해고를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용자가 30일 동안 또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부당해고의 상황에는. 네.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그 해고 예비 수당. 네, 30일 동안. 네. 한 달치 월급은 그냥 줘야 되는 거네요. 거죠. 네네. 예. 또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원직 복직에 요구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으니까 부당하게 해고 당했을 때는 노동위원회 진정 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터연구소 이승우 소장과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노동상식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헤이즈의 빗물에게 들으니 노래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띄워드리고 또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이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노래지만 문득 선명하게 떠오른다라는 가사인데 오늘 보편적인 교양 수준의 노동상식 이야기 좀 나눠봤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선명하게 좀 떠오르는 중요한 이야기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팩토리 100.3 연출의 김성강이었고요. 기술의 강승복, 구성의 임지혜, 조연출의 엄유미, 진행의 김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